평생 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15억짜리 집을 사줬더니 며느리가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밥 먹는 청소기랍니다. 손주 봐주러 간 시어머니를 감시한다고 CCTV까지 달아놓고 제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내놓으라며 협박하더군요. 믿었던 아들마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기만 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7억을 주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호구 시어머니의 10원 한 푼 남기지 않는 통쾌한 참교육.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 종로구의 한복판 광장시장은 언제나 삶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요. 비단 스치는 소리와 상인들의 호가, 그리고 고소한 빈대떡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제게는 전쟁터이자 동시에 가장 편안한 안식처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바느질 밥을 먹으며 명잔의 비단이라는 간판을 지켜온 최명자라고 해요. 시장 통사람들은 저를 억척스럽다고 하지만 제 손끝에서 나온 한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비단결을 곱게 다루는지 말이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남 사모님들도 혼수 예단을 맞추러 올 때면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숙이곤 하거든요.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자부심이 차오르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일 거예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봉견 한복을 짓지만 정작 저는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5,000원짜리 순대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외아들 민석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니 제 삶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후 4시가 되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는데 행선지는 늘 송파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장만해준 15억짜리 신혼집이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는 마음. 반 또 내 몸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걱정 반으로 한숨을 삼켜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건 현관까지 밀려나온 명품 구두들과 택배 상자들, 그리고 정체 모를 배달 음식 냄새예요. 거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인데 백화점 쇼핑백들이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고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과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지경이에요. 그 난장판 속 소파 한가운데에 며느리 수진이가 마치 공주님처럼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며느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리며 어머니 오셨냐고 인사를 건네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필라테스를 너무 무리해서 했더니 손목이 시큰거려서 도저히 설거지를 할 수가 없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척 연기하는 그 모습이 빤히 보여서 쓴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사준 식기세척기가 부엌 한쪽에 멀쩡히 놓여 있는데도 손목이 아파서 그릇 하나 물에 못 담근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핸드백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그 집에서 저는 집주인이 아니라 마치 시간당 돈을 받는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지만 아들 녀석 기죽이지 않으려면 제가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고무장갑을 끼웠어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처리하고 거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묵묵히 냉장고를 열어 반찬거리를 꺼냈어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야 하니까요. 멸치볶음에 잡채,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갈비찜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식탁 위에 차려놓으니 그제야 며느리가 슬그머니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저를 드는 게 아니라 폰을 들어 이리저리 각도를 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린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더니 마치 자기가 방금 만든 것처럼 연출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제가 설거지를 마저 하다가 우연히 그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게시글에는 오늘도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뚝딱 차린 저녁상이라며 사랑받는 며느리의 칠첩반상이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집밥스타그램 효부시월드가 뭐예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사나보다 하고 넘기려던 찰나였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엎어둔 며느리의 폰에서 징하고 알림이 울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훔쳐봤는데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집 밥 먹는 청소기 왔다. 감성능 굿이라는 글 뒤에 비웃는 듯한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밥 먹는 청소기라니 그게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직감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칠 뻔했어요.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어봤지만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석이가 퇴근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어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가서 힘들지 않냐고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민서가 수진이가 손목이 아프다니까 네가 청소기라도 좀 돌려주렴 하고 넌지시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엄마는 통뼈라 튼튼하잖아. 수진이는 뼈가 약해서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줘요 하고 대꾸하더군요. 통뼈라서 튼튼하다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내 뼈가 굵고 튼튼해서 평생을 쪼그려 앉아 바느질을 하고 무거운 원단 뭉치를 나르며 너를 키운 줄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꿀꺽 삼켰어요. 아들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며느리의 조롱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번쩍거리는 수입 SUV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손주 태우고 다니려면 튼튼한 차가 필요하다며 제가 큰맘 먹고 사준 차였어요. 저 차를 사주느라 제 노후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녀석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들은 저 차를 몰고 다니며 폼을 잡겠지만 정작 차를 사준 저는 택시비가 아까워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죠. 지하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망쳐버린 걸까?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늙고 초라해 보였어요. 광장시장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장인이지만 아들의 집에서는 그저 성능 좋은 청소기 취급을 받는 제 처지가 서글퍼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밥 먹는 청소기라는 그 모욕적인 문자를 본 날 이후로 제 가슴 속에는 시퍼런 멍이 든 것만 같았지만 저는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다며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저를 부려먹기 위한 핑계인지 헷갈리면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는 또다시 지고 말았거든요. 30억 자산가이자 광장시장의 터줏대감인 제가 오후 3시만 되면 서둘러 가게 셔터를 내리는 신세가 되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한창 몰릴 시간에 문을 닫으니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가정의 평화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매일같이 송파구 아파트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며느리는 마치 교대 시간만 기다린 사람처럼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지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우울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경쾌한 택배 박스 뜯는 소리와 함께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게요. 라며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헛웃음을 삼켜야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 피부가 예민하다는 이유로 세탁기 사용을 금지했고 저는 쭈그려 앉아 손주 도윤이의 기저귀와 내복을 천연 세제로 손빨래 해야만 했거든요. 비단 만지던 제 손은 어느새 독한 세제와 물일 때문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안방에서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그날은 유난히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속이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그래도 내색 한번 못하고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거실 소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지켜보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와서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아주 잠깐이면 되겠지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변기에 앉은 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 밖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볼일도 제대로 못 본 채 옷매무새만 대충 수습하고 화장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는데 거실 바닥에 엎어진 아이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닫혀있던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뛰쳐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더라고요. 아이가 다친 걸 보고 놀라 달려온 엄마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방송을 방해받아 짜증이 난 사람의 얼굴에 더 가까웠는데 며느리는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기는커녕 저를 향해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애 안 보고 뭐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제가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폰 카메라 렌즈가 저를 비추지 않도록 교묘하게 각도를 틀며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애 얼굴에 흉터라도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며 이게 내 인생 망치는 길이라고 악을 쓰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이 걱정보다는 흉터 때문에 자신의 완벽한 유감함 이미지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방송이 꺼진 뒤에도 며느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저는 피 흐르는 손주의 이마를 지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민석이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랐지만 그건 헛된 기대였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졸다가 애를 떨어뜨렸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갔었다고 변명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늘어놓으며 흐느꼈어요. 아들은 퉁퉁 부은 제 손은 보지도 않고 붉어진 아내의 눈시울만 닦아주며 저에게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냐고 타박을 주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보다도 못한 타인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제가 송파구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천장 구석마다 낯선 기계가 달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이제 어머니를 못 믿겠으니 이걸 달아야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감시하려는 건 아니고 다 도윤이를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였지만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감시였어요.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아이,
방까지 사각지대 하나 없이 설치된 카메라 렌즈가 마치 저를 노려보는 눈동자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사준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저는 이제 집주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하고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졌지만 저는 소파에 편히 앉을 수도 물 한 잔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저 작은 기계 너머로 며느리가 실시간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아이 기저귀를 갈 때도 행여나 꼬투리 잡힐까봐 손을 벌벌 떨며 카메라를 의식해야 했고, 잠시 허리를 펴고 싶어도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할까봐 쉴 새 없이 걸레질을 해야만 했어요.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데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불빛이 마치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어요. 내 집, 내 돈, 내 아들, 그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낯선 감옥이 저를 옥죄어 오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카메라를 향해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며느리가 바라는 대로 노망난 늙은이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와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저를 쏘아보던 그 일주일은 마치 숨 막히는 감옥살이와도 같았어요.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저 불빛이 따라붙었고 저는 손주 기저귀 하나를 갈 때도 행여나 꼬투리가 잡힐까봐 손을 덜덜 떨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시가 끝이 아니라 더 큰 태풍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주말 오후 며느리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아들 민석이까지 옆에 나란히 앉아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꺼낸 첫 마디는 송파도 이제 물이 안 좋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1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장만해 준 이 아파트가 물이 안 좋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태블릿 PC를 꺼내 지도와 아파트 시세를 보여주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는데 도윤이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반포나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는 집을 팔아도 그쪽 아파트로 가려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태블릿 화면에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7억 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시골 땅이랑 적금 깨면 충분하잖아요. 하고 말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7억 원이라는 돈이 무슨 애들 껌값도 아니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모은 제 피땀 같은 노후 자금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니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내 노후 자금이다. 너희 집 해주느라. 이미 내 뼈가 다 사갔다. 7억이 애 이름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생글거리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데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읊듯이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수준 창피해요. 시장에서 천 파는 할머니가 도윤이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돈이라도 보태셔야죠 하고 쏘아붙이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시장에서 천을 팔아본 돈으로 지들이 먹고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저를 창피해하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앉아있던 아들 녀석의 태도였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적어도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나 봐요. 민석이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엄마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미리 주면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 하며 거들더라고요. 상속세라니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어미 앞에서 죽은 뒤에 세금 걱정이나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저희랑 인연 끊으세요. 도윤이도 못 봅니다. 이사가고 번호도 바꿀 거예요. 어머니 없이 우리끼리 사는 게 훨씬 행복할 테니까요. 하고 싸늘하게 말하는데 그건 자식이라는 무기를 이용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협박이었어요. 손주를 볼모로 삼아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겠다는 그 신보가 너무나 끔찍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수준이 창피해서 도윤이에게 악영향을 준다니 제가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와야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힘조차 없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화단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제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아 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꼴은 안 봤을 텐데 하는 서러움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물 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장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살아남은 최명자가 고작 저런 철없는 것들에게 무릎 꿇고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드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고 제 눈빛은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는 약한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인연을 끊자고 했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돈으로 산 집, 내 돈으로 산 차,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누려온 그 모든 호사. 내가 다시 다 가져와 주마. 하는 도끼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호구 같은 시어머니는 없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짓밟힌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광장시장이 아닌 서초동 법조 타운으로 향했는데 가게 문을 여는 대신 내 인생의 억울함을 풀 열쇠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 오랜 단골이자 친구인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늙은 여우라 불릴 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데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변호사는 명자야. 이건 효도가 아니라 강도질이다. 법적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어 하며 민법 제556조를 읊어주는데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나 부양 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미 준 재산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캄캄했던 앞날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지만 박 변호사는 곧장 냉정한 얼굴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덧붙이더군요.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팩트만 통하니까 며느리의 그 패륜적인 언행과 배은망덕함을 확실하게 입증할 물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마치 작전에 투입되는 스파이처럼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를 핸드백 안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40년 장사꾼의 내공으로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죠. 현관문을 열어주며 쌀쌀맞게 구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죽은 목소리로 아가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앙칼진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능력 없으면 빠지라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자꾸 질척거려요. 하며 제 면전에 대고 막말을 퍼붓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가 그 도끼 어린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수확은 따로 있었는데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전직 형사 출신의 조사실장님을 통해 며느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며느리의 카드 내역과 동선을 추적해보니 그동안 필라테스를 한다며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이 사실은 강남의 한 고급 PT샵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운동을 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그곳에 드나드는 횟수나 시간이 아니라 며느리 옆에 딱 붙어 있는 20대의 근육질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조사 실장님이 건네준 사진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핑 도는 것만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그 젊은 남자와 팔짱을 낀 채 백화점 명품관을 활보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 생활비로 산 게 분명한 명품, 시계와 옷들이 그 남자의 몸에 휘감겨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그리고 제가 노후를 포기해가며 쥐어준 그 피 같은 돈이 고작 젊은 남자와의 놀아나는데 쓰이고 있었다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쥐고 있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은 사치였고 배신감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봐줄 정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뺏어올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내 등골 빼먹은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마 하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고 저는 이제 호구 시어머니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그들 앞에 설 준비를 마쳤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의 집에 올린 초인종 소리는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7억 원이라는 현금 다발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불러들였는데 문을 열고 마주한 사람은 돈을 싸들고 온재가 아니라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었어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건 누런 등기 우편 봉투였고 그 겉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 청구 원인란에 적힌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 계약 해제라는 문구는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수모와 배신감을 법의 언어로 번역한 심판의 칼날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들은 사색이 되어 제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둔 채 받지 않았고 대신 박 변호사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조정. 기일에 법원에서 봅시다라는 짧은 통보만 남긴 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여전히 저를 얕잡아보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는데 그녀는 조정위원들을 향해 우리 어머니가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오락가락 하신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준 걸 다시 뺏는 게 어디 있냐며 법대로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말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지난번에 녹음해둔 그 작은 기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적막한 조정실 안에 며느리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수준 창피하다는 말부터 인연 끊고 도윤이도 못다 보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 생생하게 재생되었거든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고 조정위원들의 미간도 찌푸려졌는데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협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사생활 침해니 불법 녹취니 하며 발악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해온 두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봉투 입구가 열리며 와르르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사진들은 며느리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박살내기에 충분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20대 헬스 트레이너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활보하는 모습부터 호텔,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칵테일을 마시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을 본 아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넋이 나간 사람 같았는데 믿었던 아내의 배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충격에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카드로 긁은 게이 남자 옷이었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그 비참한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 사진들이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공개된다면 현모양처 이미지는커녕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이혼 소송에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그녀로서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미리 준비해온 합의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제 모든 재산을 되찾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첫째, 송파 아파트의 명의를 즉시 저에게 다시 이전할 것. 둘째, 제가 사준 외제차를 당장 반납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지원해준 생활비와 손주 양육비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쳐서 갚을 것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건들이었지만 거부할 권리는 없었어요. 싫으면 법대로 끝까지 가고 이 사진들을 내 팔로워 전원에게 DM으로 보내주마 하고 나지막이 덧붙이는 제 말에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그 서류를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정실을 빠져나왔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제 등 뒤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는 아들 부부의 고성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알바는 아니었죠.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이고 파란 하늘이 유난히 더 맑고 높게 보이더라고요. 40년을 희생하며 살아온 호구 엄마 최명자는 그 법원 복도에 버려두고 저는 이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참교육이자 제 인생의 화려한 은퇴식의 시작이었어요. 법원 문을 나서던 날 느꼈던 그 상쾌한 해방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신호탄과도 같았는데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아들 내외의 삶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송파구의 그 번쩍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이 짐을 푼 곳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허름한 반지하 빌라라고 하는데 습기 찬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예전 집 화장실보다도 좁고 열악하다고 해요. 한때는 7억 원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셈이죠. 한때는 인스타그램에 명품 언박싱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한숨만 쉬는 신세가 되었는데 더 이상 홈카페 사진은커녕 집안 풍경이 보일까봐 카메라 렌즈조차 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갚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행여나 구독자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전전긍긍하며 바코드를 찍고 있다니 인생사가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주인공인 척 살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아들 민석이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외제차는 압류당하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처지가 되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까지 봐주었으니 자기들끼리 우아하게 와인이나 마시며 살았겠지만 이제는 밀린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육아 문제로 매일 밤 고성을 지르며 싸운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있을 때가 좋았다는 둥 내가 엄마한테 막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다는 둥 서로 탓만하며 헐뜯고 있다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제 아프다기보다는 덤덤하기만 했어요. 그 빈자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참교육일 테니까요. 자식들이 반지하에서 지지고 볶는 동안 저는 되찾은 아파트를 미련 없이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평생의 일터였던 광장시장 가게를 싹 뜯어 고치는 것이었어요. 좁고 어수선했던 명잔에 비단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최명자 한복 갤러리라는 근사한 이름을 내걸었는데 이제 이곳은 단순히 천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제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전시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거든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오픈하던 날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가게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변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바느질만 하던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에요. 말끔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예약된 손님만 받으며 차를 대접하고 디자인을 상담하는 어엿한 대표님이 되었죠. 직원들을 고용해서 허리쨘 육체 노동은 맡기고 저는 오로지 디자인과 경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장 아줌마라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제 안목과 기술을 존경해 주는데 진작 이렇게 나를 위해 투자하며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벅차고 행복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삶을 즐기는 태도도 180도 달라졌는데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취미는 바로 탱고예요. 칙칙한 복지관 강당이 아니라 강남의 고급 시니어 사교 클럽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데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탱고 선율에 몸을 맡길 때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기분을 느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며 억눌러왔던 제 자신의 이름석, 자를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랄까요. 스텝을 밟을 때마다 바닥을 차고 오르는 그 짜릿한 감각은 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 한복판에 서 있어요. 옆에는 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인 박 변호사와 탱고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동유럽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들떠있는 참이에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를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며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부재중 전화 목록에 아들의 이름이 수십 통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돈이 떨어졌거나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를 찾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집어넣고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오르는 순간 제 가슴 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참 작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저 작은 도시 어딘가에서 아웅다웅하고 있을 아들 부부의 모습이 더 이상 제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여행은 단순히 며느리를 혼내주고 떠나는 도피성 여행이 아니라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저 최명자라는 여자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화려한 은퇴식이자
새로운 출발점인 셈이죠.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의 행복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며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즐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쟁취해낸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최명자 여사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숭고한 여정이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했죠. 여러분의 노후도 그녀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